그래서 카카오뱅크를 예를 들게요. 아마존, 그러니까 테슬라가 나옴으로 인해서 기존에 있는 자동차 회사들은 비트코인도 그 중에 하나죠. 근데 저는 비트코인을 안녕하세요, 준희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저희 채널 첫 출연 정말 감사합니다. 묻고 싶은 게 많았었는데 지금 1월 이후로 주식을 시작하는 초보자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그렇죠, 맞아요. 이게 코스피 3,000도 이제 1월이 돼서 넘었고 이거와 어떤 연관이 있는 걸까요? 주식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당연히 끌죠. 그래서 돈을 벌고 싶은 사람들 당연히 올라갈 때는 한국뿐만이 그런 게 아니고 외국에서도 주식이 이제 호황이 되게 되면 당연히 사람들이 투자 안 하던 사람들도 들어오게 돼 있죠. 그러니까 한국도 그런 현상인데 여러 가지 얘기가 많잖아요. 3천이 이게 과열된 거다 아니던 건데 근데 저는 이제 굉장히 신기한 거는 과열됐다고 얘기하는 사람이나 과열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이나 대부분 주식을 안 하는 사람들이야.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주식을 안 하는 사람들이 주식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뭐 TV 방송에 보면 뭐 방송국의 뉴스에서 뭐 걱정하는 사람과 걱정하지 않는 사람의 근데 둘 다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쵸. 그게 너무 신기한 거야. 다 제3자야. 그죠? 맞네요. 그러니까 전문성이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상 현장의 소리는 모르는데 외부에서. 그러니까 이게 되게 신기하게 느끼는 거예요. 주식에 투자하지 않는 사람들이 주식이 과열됐다고 얘기하고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해. 대학교에서가 얘기해서 뭐. 근데 그분 투자 안 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못 했구나. 그렇죠. 그래서, 그게 접근을 그런 비과학적이고 아니면 그 비현실적인 거에 그렇게 영향을 받으면 안 된다. 항상 얘기하는 거는 주식에 투자하는 이유가 분명해야 돼요. 요새 주식시장이 호황이니까. 그렇게 해서 투자하는 거는 실패할 가능성이 크죠. 주식에 투자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내가 주식에 투자하지 않으면 내가 내 노동력만 갖고는 절대로 경제 독립을 이룰 수 없다. 그래서 내가 기업에 투자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주식이 올라가건 내려가건 상관이 없어요. 그냥 꾸준히 투자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자꾸 말도 안 되는 논쟁을 하는 거예요. 3천이 너무 비싸다, 3천이 싸다. 그런 논쟁을 하는 게 의미가 없지. 솔직히 그런 그 3천이라는 거에 대해서 기준을 잡을 만한 뭐 그런 것들이 있나요? 이게 비싸다 싸다고 기준 정할 만한 게 그게 있어요? 아니라 삼성전자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3천이 된 거죠. 딴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 작은 기업들은 오히려 주가가 더 빠진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주시장이 과열이다 아니다는 따지기가 저는 절대로 과열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코스피 지수를 가지고서 과열이다 아니다 따지는 거는 그 의미가 없는 거다. 전혀 의미가 없는 얘기다. 그렇죠. 그냥 단지 기업들의 시가총액 합인 거기 뿐이기 때문에. 그렇지. 그리고 이제 그 기업이 정말로 막 계속 그냥 하루에 몇 프로씩 올라갔고 3천이냐 4천이 되고 5천이 되고 막 할 때 모든 주식이 막 올라가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그쵸. 굉장히 셀렉티브하고 그다음에 이제 결정적으로 많은 사람이 주식시장에 뛰어들었다고 하지만 계좌가 20만 계좌 늘었다, 뭐 30만 계좌 늘었다 난리를 치지만 전체 인구는 얼마예요, 한국이? 5천만 명. 그렇죠. 근데 아직도 대부분 투자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투자하더라도 지금 뭐 100만 원 투자하고 1000만 원 투자하고 이 정도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과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숫자에 집착하지 말아라. 내가 주식 투자를 시작할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내 노동력만 일하다가 이제는 누군가 나의 노를 위해서 일하는 거를 내가 깨달았구나. 이제 지금부터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대로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많은 그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주식을 사고 파는 거라든가 아니면 주식을 그 샀다 팔았다는 그런 기술을 착각하지 말아라. 그게 중요하죠. 지금 주식 초보자들이 너무 많았던 게 제가 이번 주말에만 정말 정말 한 번도 안 했던 사람들이 전화를 되게 많이 왔었어요. 주식 한다고.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보면은 뭐 예수금이 왜 안 빠져나가냐. 삼성전자만 사면 무조건 돈 버는 거 맞냐. 이제 뭐 그러니까 아주 원초적인 질문들을 많이 했었단 말이죠. 이분들에게 좀 무엇부터 좀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실 말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뭐 뻔한 얘기를 할 수 있죠. 절대로 빚내서 하지 말아라. 그리고 여유 자금으로 해라. 근데 여유 자금이라는 거는 쓰고 남은 게 여유 자금이 아니고 돈이 예를 들어서 월급이다. 그럼 월급의 10%는 무조건 그 주식에 투자해야 된다. 근데 이제 처음에 내가 어떤
종목을 고르고 하는 거는 쉽지도 않고 분산이 중요해요. 그래서 처음에 연금저축펀드부터 해라. 무조건 해라. 아, 그 주식시장이 좀 올라가고 내려가고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마켓 타이밍이라는 건데 대표님 지금 들어가도 좋을까요? 네, 그런 질문을 많이 하죠. 많죠, 많죠. 예. 근데 그거는 시점을 맞추려고 노력하면 안 된다.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할 건데, 그죠? 그게 올라가고 그런 게 의미가 없죠. 근데 주식 투자는 변동성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변동성은 당연히 있는 거예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근데 위험이라는 거를 알아라. 변동성과 위험이 있는데 위험은 내가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근데 변동성은 조절할 수가 없는데 사람들은 변동성을 맞추는 거를 투자라고 착각하죠.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그 주식 투자의 타이밍은 어떻게 보면 이제 한평생. 그러니까 계속 이제 굉장히 긴 호흡으로 봤을 때는 계속 천천히 사서 모으면은 결국에 올라간다는 타이밍이고, 아까 말한 이 초보자들이나 한 번 타이밍 그렇죠. 놓으신 분들은 짧은 타이밍 보는 거죠. 그렇죠. 짧은 타임이고 한 번 투자하려고 그러고. 예, 저점과 고점이 딱 한 그렇죠. 사이클 잡아서 가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주식에 대한 격언들이 있잖아요. 뭐 어깨에 팔고 무릎에 사고. 네. 그러니까 굉장히 잘못된 아. 그런 격언들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무슨 바이블처럼 여기잖아요. 파는 거는 주식은 안 파는 기술이에요. 주식은 안 파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오늘부터 주식 투자를 시작했다. 아니면 이제 연금저축펀드부터 하라 그러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그것도 주식이라고 치면 내가 이렇게 사람들 저한테 그래요. 대표님 덕분에 주식 투자했는데 벌써 20% 벌었어요. 30% 벌었어요. 절대로 그런 건 투자가 아니에요. 30% 벌었다고 해서 노 준비 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식 투자하는 거는 무조건 노 준비를 위한 건데 이렇게 해야 되죠. 대표님 덕분에 내가 주식 투자 했어요. 벌써 내가 펀드를 얼마나씩 샀네요. 어떤 회사를 매출을 갖고 있네요. 꾸준하게 모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60살 됐을 때 모아보니까 처음에 10주로 시작했고 한 주로 시작했는데 1000주가 되고 10,000주가 되고 그래서 그거 곱하기 그 당시 가격을 정하니까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됐네. 이게 정답이에요. 옛날 그 조선시대 치는 농사꾼들, 만석꾼들 있잖아요. 농사 짓고 이제 남은 돈으로 좀 또 넓혀 나가면서 농사 짓다 보니까 어느 날, 이제 만석이 됐네. 마찬가지. 예, 그런 개념이라는 거죠. 길게 보시라는 얘기죠. 그럼 그런 의미로 봤을 때는 연금저축펀드가 굉장히 효율적인 투자가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절세 때문에라도. 절세 때문에. 예. 예를 들어서 400만 원 투자했을 때 보통 월급장애들이 한 5, 60만 원 돌려받잖아요. 예. 그러면 400만 원에서 5, 60만 원 15%잖아요. 이미 벌써 수익 확보하고 들어간 15% 거잖아요. 거죠. 예. 그러니까 15% 손해봐도 본전인 거지. 그렇죠. 내가 주식 투자하는 거는 내가 이 다음에 10년, 20년 혹은 30년 후에 내가 경제 독립을 이룰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내가 돈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 않으려면 미리 하는 거. 그거의 유일한 이유예요. 내가 단기간에 벌어서 여행 가려고 한다든가 예. 또 뭐 차 산다든가. 차 산다든가. 예. 그거는 안 하는 게 낫죠. 왜냐면 초보자들이 했던 말 중에 가장 많은 게 나 돈 벌어서 이번에 차 바꾼다. 그 단어를 제일 많이 들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초보자들이 지금 주식 열풍이랑 똑같이 시작됐는데 비트코인 열풍이 한번 떠불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견해를 좀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아요. 우리가 그 오일 가격이 오르듯이 예. 뭐 우리가 금 가격이 오르듯이 비트코인도 그 중에 하나죠. 예. 근데 저는 비트코인을 추천하지 않는 이유는 비트코인은 내가 가격을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비트코인 자체가 돈을 버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지만 나는 그 방향성을 갖고 하는 거는 그 투자가 아니죠. 그 스페큘레이션이지. 근데 주식은 펀드는 그 기업이 계속 돈을 벌려고 이윤을 창출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투자가 돼야 되죠. 저는 아직까지도 비트코인에 대해서 솔직히 이해가 안 가는 것 중에 하나인 게, 이게 화폐냐라고 했을 때 이게 화폐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투자 대상으로 볼 수도 있고. 저는 투자 대상으로는 저 개인적으로는 안 해요. 왜냐면 그 방향성을 알 수가 없는. 방향성을 맞추는 거는 우리 그 도박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방향성을 맞추는 거는 올라갈 건지 내려갈 건지 그거를 주식도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쵸. 주식도 올라갈 걸 내려가는 걸 예측하는 게 아니라 주식은 내가 투자가 돼 있으면 끊임없이 이 회사가 돈을 벌려고 노력하는 거니까 거기에 내 자금을 집어넣는 것 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냐면 뭐 펄을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ROE도 없고 PBR도 없고, 그렇죠. 매출 실적 아무것도 없는, 그러니까 네. 사업이라고 볼 수 없는 존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리스크가 큰 투자가 된다는 그렇죠. 거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저희가 그 책을 썼었어요. 워렌 버핏의 재무제표라고 해서 좀 재무제표라던가 워렌 버핏 스타일로 투자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또 대표님의 이력을 보다 보니까 재무제표 쪽으로도 굉장히 예, 이렇게 하신데 그쪽에 대해서 영상을 찍은 것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좀 재무제표, 그러니까 요새 주식 초보들은 아직 재무제표라는 단어를 몰라요. 재무제표에 대해서 좀 어떤 것들은 좀 꼭 확인하고 투자해야 된다 이런 것도 있을까요? 초보자들한테? 그 과거에 우리 IMF 전에 예. 재무제표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가 있었어요. 재무제표에 대해서 중요성을 잘 몰랐고 또 하나는 재무제표가 정확하지 않았어요. 아, 그렇죠. 분식이 많았어요. 예, 그렇죠, 그렇죠. 예. IMF가 왔기 전에 모든 사람들이 주식 투자할 때 그 회사의 가치를 보려고 하지 않았고 그냥 차트만 보니까 이 회사가 그 빚이 얼마인지 이익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ROE가 뭔지 몰랐어요. 이분 펀드 매니저조차도 ROE가 뭔지 몰랐어요. 아, 그 정도 시절이었었어요? 그렇죠. 그럼요. 아, 그럼 뭐로 투자해요? 차트 보는 거죠. 아, 차트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네요, 그러면. 차트 정도가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었어요. 그러니까 믿기 힘들 거예요. 제일은행이 그 당시 주당 7,000원이었고 한일은행이 3,000원이었으면 사람들이 한일은행을 사라는 거예요. 3,000원이 싸니까. 그게 증권회사 리포트에 나왔어요. 증권회사의 애널리스트가 그렇게 나왔어요. 그런 경우가 많았죠. 또 옛날에 삼성화재하고 럭키화재나 뭐 현대화재라는 걸 쓸 때 삼성화재는 그러니까 저기 안국화재지 그 당시 이름 안국화재는 10만 원인데 현대화재는 5만 원밖에 안 되니까 이거 5만 원짜리 사라 그랬던 적이 있었죠. 시가총액의 개념도 그랬죠. 정립이 안 됐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만큼 이제 무지했죠. 그래서 IMF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한국의 주식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많이 떠나게 된 결정적인 게 한보철강이 망하면서 도화선이 됐거든요. 다른 데 연쇄 도산이 되고 은행이 망하는 거. 근데 한보철강에 대해서 재무제표는 엉망인 거거든요. 부채 비율이. 근데 은행에서는 계속 거기다 돈을 꽂은 거예요. 은행도 이 회사가 망할 거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재무제표의 중요성, 특히 이제 그 발란시시라고 그러죠. 대차대조표. 대차대조표. 네, 대차대조표. 대차대조표가 예, 특히 중요해요. 자산부채. 특히 중요해요. 그래서 굉장히 데레코리 레이쇼, 그러니까 부채 비율. 그러니까 자본금에 비해서 부채가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이제 단순히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만약에 부채 비율이 200%라. 그런 내가 예를 들어서 자본금에 비해서 부채가 2배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좀 옛날에는 IMF 때는 500%, 600%였거든. 근데 이제 요새는 부채 비율이 많이 내려갔죠. 왜냐하면 기업들이 현금을 많이 쌓여놓고 그 부채가 별로 없죠.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트렌드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2019년, 2020년, 2021년 어떻게 되고 있는지, 빚이 줄어들고 있는지 그래서 항상 트렌드를 보는 게 좋아요. 또 매출액도 마찬가지로 매출액이 늘어나고 있는지 줄어나고 있는지. 어쩌면 개인으로 치면은 이 사람이 지금 마이너스 통장 빚을 갚아나가는 사람이냐, 빚이 점점 늘어나는 사람이냐, 그걸 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원가가 늘어나고 있는지 줄어들고 있는지 내가 이익 비율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매출액이 1조인데 이익이 예를 들어서 물건을 파는데 뭐 마진이 20%다. 근데 계속 19% 되고 18% 되고 17%. 아, 이건 좀 이제 워닝 사인이죠. 회사가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구나. 아니면 경쟁 때문에 가격을 내릴 수밖에 없구나. 아, 그 이유가 뭘까? 그러니까 어떤 템포러리한 걸까? 아니면 정말 영구적으로 이 회사가 경쟁력을 잃어가는 걸까? 이제 그런 것도 보는 거죠.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그 과거 5년 거를 보는 게 중요해요. 이제 ROE라고 그러죠. 이익 대비 그 자본금이 어떤 게 되는가. 1억을 투자했으면 1년에 버는 게 만약에 1,000만 원이면 내가 10%로 버는 거잖아요. 그러면 괜찮죠. 근데 예를 들어서 1억을 투자했는데 100만 원밖에 못 번다. 그러면 1%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그 다음에는 또 1억이 아니라 2억이 되고 3억이 되고 4억. 아, 이 회사는 처음에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만 가능성이 있겠구나. 그런 이제 판단할 수가 있죠. 근데 주식 가격은 묘하게도 그게 다 반영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미리 이 회사가 계속 5년, 10년 동안 돈 벌 거다.
그걸 예측이 하면 그 주식을 샀을 때 내 예상대로 됐을 경우에는 돈을 벌 수가 있죠. 그럼 이걸 한마디로 정리해서 저평가를 찾아내는 방법이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저평가라는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저평가라는 거는 예측이 가능한 거죠. 예를 들어서 이 회사가 화장품 회사다. 근데 화장품 회사인데 예측하기 굉장히 힘들죠. 왜냐하면 이 화장품을 계속 사람들이 좋아할 건지 안 좋아할 건지. 그래서 주식 투자는 어느 정도 부분은 아트예요, 아트.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 네. 화장품 회사를 만들어서 성장할 때 이 사람이 만든 아이디어, 그래서 경영진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게, 이 사람이 어떤 생각으로 이 비즈니스를 영위할까, 거기에 대한 예측이죠. 결국 사업적인 감각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당연하죠. 그래서 동업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것만 갖고 내가 이 회사에 목숨을 걸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분산을 하는 거죠. 주식을 해서 돈을 번다라는 개념 밖에도 좀 내가 다양한 산업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고 알아본다는 그렇죠. 지적 즐거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 투자는 궁극적으로는 돈을 벌지만 돈을 벌려는 건 주가가 올라갈 것 같으니까 사는 게 아니고요. 내가 동업하고 싶은 회사를 사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내가 동업하고 싶은 회사를 산다는 건 앞으로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회사잖아요. 그럼 나중에 돈을 벌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거꾸로 되면 안 되지. 이거 사면 올라갈 것 같아. 이거 사면 내려갈 것 같아. 그거는 이제 순서가 바뀐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기업 공부도 좀 해보고 산업도 공부하고. 재밌지. 예. 그리고 실패를 하면 내가 왜 실패했나? 왜 내가 내 생각대로 왜 안 됐을까?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고를 때 확장성이 있는 걸 골라야 돼요. 예를 들어 당구장을 찾는다고 친 거고. 예. 근데 당구장은 그 당구대 숫자만큼의 이상의 돈을 벌 수 없죠. 예. 좋은 비즈니스가 아니지. 이렇게 인터넷 기업이다. 예. 그런 거는 그 고객이 막 10배가 돼도 내가 그 투자를 그렇게 많이 안 해도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회사가 좋죠. 그리고 그 브랜드네임, 그 회사가 갖고 있는 브랜드네임이 또 굉장히 중요해요. 경쟁자가 들어오기 힘든 구조. 갑자기 참 앞에서 종목을 말할 수는 없겠지만 대충 어떤 느낌인지는 알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기업들이겠구나. 그래서 내가 투자하지 않은 기업들은 항공업은 투자 안 했어요. 진입장벽이 너무 낮다.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예. 그래서 그리고 굉장히 많이 망한다. 확장성이 없죠. 그렇죠. 비행기 숫자만큼은 돈 못 벌잖아. 예. 그런데 내가 많이 투자 안 했죠. 실제로 저 2017년만 해도 항공업이 되게 좋을 때였잖아요. 에어아시아가 저는 솔직히 수익이 잘 날 줄 알았는데 재무제표를 봤더니 엉망인 거예요. 2017년, 18년도에서. 항공업은 그러면 그렇게 성수기에도 수익이 날똥말똥 수준이면은 이거는 경기가 안 좋을 때 얼마나 안 좋을까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래서 좀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렇죠. 예. 이제 그런 뭐랄까요 스킬을 취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즈니스를 이해하게 되고 그렇다고 뭐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그거는 그 기업에 속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하는 거고. 근데 이제 내가 장기 투자하는 입장에서 어떤 기업을 고를까 그 회사를 보는 눈이 좀 더 날카로울 수가 있죠. 이 공부를 이제 가족들끼리 같이 자녀들과 같이 대화를 해서 이렇게 투자를 뭐 가족 펀드처럼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되게 자녀들에게 경제 교육을 시켜주는 거에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도움 되죠. 예. 당연히 도움 되죠.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수익률에 집착을 해요. 그래서 내가 막 이거 샀는데 5% 벌었어, 10% 벌었어, 아니면 10% 마이너스 돼. 그거 정말로 중요하지 않은 거거든요. 아, 그럼요. 예. 근데 대부분 뭐냐면 수익률 얼마인데? 뭐 얼마 벌었어? 맞아요. 너 100만 원 벌었어? 나 200만 원 벌었어? 계좌 보자. 맨날. 그런 건 맞아. 의미가 없고 맞아. 10년, 20년 되면은 다 플러스예요. 근데 또 이런 얘기 하죠. 그럼 망한 회사도 많잖아요. 망한 회사 고르는 건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죠. 네. 이미 안 망할 만큼 좋은 회사들을 골랐는데 그 친구 그것도 분산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죠. 리스크가 낮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더 좋은 기업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이제 일부 팔아도 되는 거죠. 예. 특히 이제 옛날 투자랑 또 이번 투자 좀 많이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4차 산업이 들어오면서 공부해야 될 영역들이 되게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사업들이 아니라 신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졌었는데 어떤 쪽 분야들을 좀 더 공부를 해봐야 될까요? 내가 사업한다면 어디가 좋을까? 예. 옛날에 제가 코리아 펀드 운영할 때는 1990년대 초반에는
한국의 경쟁력이 노동집약적인 거였거든요. 예. 그러다가 이제 캐피탈 인텐시브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자본력이 많은 회사가 돈을 버는 시대가 왔죠. 철강이라든가 예. 그 화학이라든가 이런 예. 거는 대규모 투자가 들어가니까 그런 기업들이 이제 돈을 벌었지만은 이제 앞으로는 상상력을 하는 그다음에 플랫폼 비즈니스가 될 거다. 그러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들이죠. 그래서 카카오뱅크를 예를 들게요. 예. 카카오뱅크라는 게 나오면서 기존의 은행들은 굉장히 힘들어질 거예요. 그다음에 세상을 파괴력이 있는 회사들이 나올 거예요. 아마존 그건 파괴를 한 거거든요. 기본 질서를. 예. 그래서 그런 기업을 관심을 갖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테슬라가 예. 나옴으로 인해서 기존에 있는 자동차 회사들은 엄청나게 지금 고민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은 되게 재밌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플랫폼 같은 확장성을 붙일 수 있는 기업들이면서 기존에 있었던 질서를 깰 수 있을 정도의 파괴력을 가진 기업들은 충분히 공부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기존에 있는 변하지 못하는 거는 과감하게 투자하지 말아야 되죠. 좋은 예가 코닥이죠. 그쵸. 예. 코닥은 그 디지털 카메라를 제일 먼저 세계에서 제일 먼저 개발한 회사예요. 그 당시에 마켓 시어가 코닥이 한 90% 됐었어요. 근데 기존 90%의 그 이익 보는 거를 포기를 못했기 때문에 다른 데에서는 포기할 게 없잖아요. 예. 디지털 카메라를 만드는 데에서는 그러니까 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태계가 변할 때 예. 그럴 때는 그런 기업들은 도태되는 기업들은 투자하지 않는 게 좋겠지. 아니면 과감하게 변신해서 완전히 탈피할 수 있는 기업들이면 그렇죠. 괜찮을 수 있고. 그렇죠.